이 빌라 팔면 최소 30억은 받겠죠? 어머니만 없으면.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요양원은 보내야 해. 우리 인생도 있잖아. 서울 강남 고층 빌라의 통창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간 내린 차 향기가 거실을 채우고 있지만 이 향은 이 집안을 감싸는 위선의 냄새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눈빛은 단단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행복한 미소는 이제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 참 좋은 말이지. 그 이름 뒤에 숨은 탐욕을 가리기엔 딱이야.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밝은 미소 뒤에 숨은 계산. 아들의 회피하는 눈빛 속 죄책감을요. 제가 준비한 작은 수첩과 녹음기 속에는 그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모든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심판의 서막.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아침 식탁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정갈하게 접시를 나르고 아들은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작은 수첩과 녹음기 속에는 그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내가 낳은 자식이 이럴 수가 있나.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박죽 끓였어요. 드셔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은 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 덕분에 아침마다 이렇게 잘 챙겨 먹네. 연기는 참 잘하네. 나도 질 수 없지. 아들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죠.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던데. 산책이라도 다녀오시죠? 그래야겠구나. 요즘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더라. 저는 천천히 호박죽을 떠먹으며 베란다 너머 화려한 도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해왔습니다. 이른 새벽 그들이 깨어나기 전부터 저는 작은 수첩을 펼쳐놓고 메모를 했죠. 돌이켜보면 처음엔 제 착각이기를 바랬습니다.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아질 때, 아들이 제 방 앞을 지나가며 한숨을 쉴 때, 저는 그저 예민해진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우연히 들은 그들의 대화는 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모실 거야? 우리도 살아야지.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 요양원 알아보라니까. 여기 이 빌라 값만 해도 얼마인데. 우리 애들 교육비도 생각해야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제 안에서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분노였고 배신감이었으며 동시에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너희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해줄게.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할 때, 아들이 아내와 속삭일 때, 저는 은밀하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죄책감이 들었느냐고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내용을 들을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아직 20년은 더 사실 것 같대.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기다리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지. 요양원도 좋은 데 있잖아. 치매 오기 전에 보내는 게 나아. 기다리지 말고 방법을 찾는다. 참 무서운 말이더군요.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티백을 우려냈습니다. 이 평화로운 아침 풍경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제 손가락이 가방 안의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플라스틱 표면이 제 손끝에 와닿았죠.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진실이 곧 이 집안을 뒤흔들 것입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며느리가 밝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안 좋아서. 그럼 과일이라도 깎아드릴까요? 제철 사과가 아주 맛있던데. 그래, 고맙구나. 보기만 해도 딱한 연기. 하지만 곧 끝날 거야. 며느리가 부엌으로 돌아가자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진료 있으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택시 타고 갈 수 있어. 너 회사 가야지. 괜찮아요. 오전에 회의 하나만 있어서 오후에 가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그래, 고맙다. 역시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아들의 얼굴에 미세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금방 시선을 피하며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30년 넘게 키워온 자식입니다. 그가 언제 거짓말을 하는지, 언제 불편해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아침에 산 거라 신선해요. 그래, 수고했어. 저는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삭한 소리와 함께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죠. 좋은 사과입니다. 하지만 이 단맛도 제 마음속 쓴맛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며느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얼핏 보면 다정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 숨은 계산을요.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켰습니다. 밖에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고급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죠. 그럼 저는 출근 준비해야겠어요. 어머니, 병원 꼭 다녀오세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녁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고생이 많구나.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어머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늙으니까 여기저기 쑤시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편이지. 그래도 정기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나이 드시면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안 좋아지길 바라는 거겠지. 알고 있어.
걱정 마라.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죠. 저는 그의 망설임을 지켜봤습니다. 혹시 양심이 남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죄책감일 뿐일까요? 엄마, 왜? 저희가 좀 부족해서 죄송해요.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잘못을 깨달은 걸까? 혹시 뉘우치는 걸까? 무슨 소리야? 너희 잘해주고 있어. 아니에요. 저희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기라는 것을요. 녹음기 안에는 그의 진짜 목소리가 담겨 있으니까요. 괜찮아. 엄마는 우리 아들이 잘 커줘서 행복해.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이 틀어진 걸까요? 며느리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할게요. 저녁에 뵐게요. 그래, 잘 다녀와.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준비해야겠어요. 어머니, 10시 반까지 병원 가셔야 하니까 10시 10분쯤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아들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죠. 텅 빈 거실이 갑자기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과 햇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리창 안쪽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가방 속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고 검은 기계. 이것이 제 무기입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살짝 눌러봤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빌라만 해도 30억이 넘는데. 소리를 바로 껐습니다. 들을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수십 번 들어서 외울 지경이니까요. 자, 이제 시작이야. 병원에서 돌아온 것은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빌라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회사로 갔죠. 저는 혼자 집에 남아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며느리가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득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와 마룻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죠.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이 고요함이 곧 깨질 것을 알면서도 저는 잠시 이 평화를 즐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며느리는 보통 6시쯤 퇴근합니다. 아들은 7시쯤 돌아오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이죠. 책장 가득 꽂힌 책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 아들이 가끔 이곳에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만의 공간입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3개월간 모아온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첩, 녹음기, 그리고 각종 서류들. 저는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첫 번째 수첩을 폈습니다.
제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8월 15일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 비용과 시설에 대해 문의. 8월 23일 아들과 며느리가 늦은 밤 거실에서 대화.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한 논의. 9월 7일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 이 빌라의 시세 문의. 9월 19일 아들이 변호사와 통화. 상속에 관한 상담.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게,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수첩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10월 3일 며느리가 시어머니 친구들에게 요즘 어머니가 기억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권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나는 기억력에 전혀 문제 없음. 10월 12일 아들이 회사 동료에게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네.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어. 라고 말함. 10월 28일 며느리와 그녀의 어머니가 통화. 시어머니 재산이 상당하대요. 빌라만 해도 30억이 넘고 땅도 여러 개 있으시대요. 우리 애들 교육비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함.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수첩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야. 저는 다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들이었죠. 여러 은행에 나눠져 있는 예금들, 그리고 부동산 목록.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아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그리고 이 빌라 구입까지. 모든 것이 제 노력으로 이뤄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이 모든 것을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팔아서 그들의 편한 삶을 위해 쓰려는 거죠. 안 돼. 절대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아.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봉투를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마치 실수로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오늘 저녁에 벌어질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거죠. 어머니 다녀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나처럼요. 그래 왔구나. 힘들었지? 아니에요. 오늘은 일이 많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제 옆 테이블 위에는 아무렇게나 놓인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확인하다가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자, 이제부터야. 며느리가 부엌에서 냉장고를 여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어머니. 저는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만 닫았죠.
거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요. 잠시 후 며느리가 물을 가지러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소파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은 침묵이 흘렀죠. 봤군. 서류를 봤어. 며느리의 발소리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엌이 아니라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서재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야. 저는 몇 분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녀는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제야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이상하네. 나중에 아들한테 말해야겠어.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무슨 요리하는 거야? 아,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요.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랬지. 고맙구나.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미세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만졌다는 증거였죠. 완벽해.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요리하는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물 끓는 소리.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계속 거실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서류를 다시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왔구나. 힘들었지? 괜찮아요.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좀 늦었어요. 아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죠.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놀람과 흥분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진짜? 확실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힐끗 쳐다봤다가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손 씻고 올게요. 밖에서 좀 더러워졌어요. 그래, 씻어.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지만 며느리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대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흥분한 목소리라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어머니,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식탁으로 오세요. 그래, 알았어.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며느리의 솜씨는 언제나 훌륭했습니다. 와, 오늘 진수성찬인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고맙구나.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는데 오늘은 모두가 조심스러웠죠. 어머니, 오늘 병원에는 잘 다녀오셨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대.
건강하다고 하더라. 나이치고는 괜찮은 편이래. 다행이네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진은 받으셔야 해요. 그래, 알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렸죠. 그런데 어머니,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요즘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저희는 일하느라 낮에 집에 없잖아요. 괜찮아.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읽고 가끔 친구들도 만나. 그래도 혹시 낮에 다른 어르신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곳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시작됐군. 무슨 소리야? 난 집이 가장 편한데. 아, 아니에요. 그냥 복지관 같은 데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취미 활동하시면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며느리 말이 맞아요, 어머니. 요즘 복지관 프로그램이 정말 좋대요. 요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말을 이어갔죠.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 지금은 괜찮아.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실망감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원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쳤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 제가 아까 놓아둔 서류 봉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서. 일이 많이 힘들어? 아, 괜찮아요. 그냥 연말이라 좀 바쁜 거예요. 그래도 건강 챙겨야지. 넌 우리 집안의 기둥이잖아. 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긴장 때문일까요? 어머니는 너만 믿는다. 알지? 알아요, 어머니. 그래. 잘 알고 있으면 됐어.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제 품에 안겨 응석을 부리던 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죠.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정말이야? 진짜 그 정도야? 응. 내가 직접 봤어. 서재에 서류들이 있더라고. 은행 통장 사본이랑 부동산 목록. 얼마나? 빌라만 현재 시세로 35억은 받을 것 같아. 그리고 강남에 땅이 여러 개 있어. 전부 합치면 50억은 넘겠네. 그것도 최소야. 예금도 엄청나더라고.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어머니는 건강하시다며 아직 20년은 더 사실 것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고. 무슨 소리야? 무슨 짓을 하자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요양원 말이야. 빨리 보내야 한다고. 그래도 어머니가 싫다는데 어떡해. 방법이 있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어. 어머니가 치매라고? 멀쩡하신데? 그걸 만들면 되잖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방 안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죠. 무슨 소리야? 그건 범죄잖아. 범죄가 아니야. 어머니를 위한 거야.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요양원에서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나아. 하지만, 여보, 우리 애들 생각해봐.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다 필요하잖아. 그리고 우리도 이제 나이 들잖아.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그래도, 생각해봐.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 같은 또래 친구들도 만나시고 전문 간호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재산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윈윈 아니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알아볼게. 병원에 아는 사람 있어. 그쪽으로 얘기해 볼게.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건가? 당신 지금 우리 상황 알잖아. 아이들 사교육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야. 알았어.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음모를, 배신을 논의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인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뜨겁게. 베개를 꽉 움켜쥐며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지금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도 잠자리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그가 옆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했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손님들에게 욕을 먹어도 몸이 아파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잘 자라줬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결혼식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것,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 저를 빼는 것, 손주들이 저를 불편해하는 것. 저는 그저 노인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마주 보지 않았고 아들은 저와 대화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개월 전 그날 밤 우연히 들은 대화. 어머니 언제까지 모실 거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관찰자가 되었죠. 그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들에게 미끼를 던진 거죠. 제 재산 목록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탐욕을 자극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물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보여줄까? 어떤 진실을 드러낼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 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와 아들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요양원 견학 제안, 건강검진 권유. 모든 것이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수순이었죠. 저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고, 더 확실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사실은 제 친구가 복지관에서 일하거든요. 오늘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집에 있을게. 어머니, 한 번만 가보세요. 그냥 구경만이라도. 안 좋으시면 다시 안 가도 되니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도 가세했죠. 어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설득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거죠. 좋아. 니들이 원한다면 가주지. 그래, 알았어. 한번 가볼게.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운전하고 며느리가 조수석에,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복지관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며느리의 친구라는 사람이 우리를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어머님 처음 오시는 거죠? 저는 이곳 사회복지사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오늘 특별히 좋은 프로그램 준비했어요. 우리는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고 각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분, 운동을 하는 분, 담소를 나누는 분들. 어머님,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요가 교실도 있고 미술 치료실도 있고 노래방도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지켜봤죠. 어때요, 어머니? 괜찮죠? 응, 괜찮네. 매일 오실 수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거든요. 점심도 제공되고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집을 비우게 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사회복지사가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상담실이에요. 오늘 간단한 인지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인지 검사. 치매 검사를 말하는 거죠. 왜요? 나 멀쩡한데. 아,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건강 체크예요. 모든 분들이 받으시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받으세요. 건강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치매 진단을 받기를, 그래서 합법적으로 요양원에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죠. 알았어. 상담실에는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간단한 검사 받으시겠어요? 네.
검사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 기억력 테스트, 그림 그리기 등.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일부러 틀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건강하시네요. 인지 기능에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그럼 됐네요. 저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멀쩡하대. 문제 없다는데.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조급해지겠지. 합법적인 방법이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들의 대화가 시작되었죠. 안 돼. 이 방법은 안 통해. 그럼 어떻게 해? 어머니가 건강하시다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일단 변호사랑 상담해봐. 상속에 관해서.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시게 할 수 있는지. 하지만 어머니가 동의하셔야 하잖아. 설득하면 돼. 아니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변호사랑 상담부터 해보자.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쓰신 적 있으세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군. 유언장?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뉴스에서 유언장 관련 이야기를 봐서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직 안 썼어. 그럼 한번 써보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죽으면 다 네 거잖아. 뭘 써? 그래도 법적으로 정리해두는 게 나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럼 생각해 볼게. 정말요?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응, 생각해 보마.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백지가 놓여 있었고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언장. 그래, 한번 써볼까? 하지만 제가 쓰는 유언장은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펜을 들어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나의 전 재산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무기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테이블 위에 팸플릿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고급 요양시설이라고 적힌 팸플릿이었습니다. 마침내 본론을 꺼내는군. 어머니, 저희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고. 그래서 이 요양원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해요. 시설도 최고급이고 의료진도 항상 대기하고 있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며느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들도 거들었죠.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낮에 일하느라 집에 없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불안하고, 너희는 내가 짐이구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하고 싶은 거잖아.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봐. 이 집이 탐나지? 내 재산이 필요하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다 알아.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빌라 팔면 최소 30억은 받겠죠? 어머니만 없으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요양원은 보내야 해. 우리 인생도 있잖아. 아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경악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더 들어볼래? 저는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모실 거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 방법이 있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어. 어머니가 치매라고? 멀쩡하신데? 그걸 만들면 되잖아. 며느리의 음성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오해? 뭐가 오해야? 저는 녹음기를 끄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개월이야. 3개월 동안 너희 대화를 다 녹음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내 재산을 노리는 이야기, 치매 진단을 조작하려던 시도까지. 다 여기 있어.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그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너희가 원했잖아. 내가 유언장 쓰는 거. 아들의 눈에 희망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제 변호사와 상담했어. 유명한 법인이더라. 내 전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 정했어. 그럼 내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빌라, 강남 땅, 예금, 주식, 전부 다. 아동복지단체와 노인 요양시설에 기부하기로 했어. 내가 죽으면 너희 손에는 단 한 푼도 가지 않아. 어머니, 그건 너무하세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무해. 나를 쫓아내려 한 게 누군데? 내 재산만 노린 게 누군데? 저희가 어머니를 키운 건 생각 안 하세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키워? 누가 누굴 키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운 거야.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너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 대주고 이 집 마련해줬어. 그런데 이제 와서 네가 나를 키웠다고? 그건 부모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해.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그런데 자식도 부모를 위해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희가 모시고 있잖아요. 모시는 게 이거야? 나를 요양원에 쳐넣고 내 재산 가로채는 게 모시는 거야?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됐어. 이미 다 결정 났어.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줄게. 내가 죽으면 연락해.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 어차피 너희는 슬퍼하지도 않을 테니까. 어머니. 그리고 유언장 내용은 공증까지 받아놨어.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지. 너희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섰습니다. 나는 내 방에 있을 테니까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해봐. 이 집에 계속 있고 싶으면 나한테 잘해. 그럼 유언장을 바꿀지도 모르니까.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해방감이 뒤섞였습니다. 밖에서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달래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50억이 다 날아가는 거야. 진정해.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 유언장도 공증받았다잖아.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시게 하면 돼. 어떻게? 이미 다 들켰는데? 일단 잘해드려.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럼 어머니도 마음이 풀리실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한테 달린 거야. 저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직도 내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그날 이후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습니다. 외출할 때는 꼭 함께 가려 했고 밤에는 발 마사지까지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발 좀 주물러 드릴게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제 발을 주물렀습니다. 괜찮아. 안 아파. 아니에요. 혈액순환에 좋아요. 제가 배웠어요. 며느리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백화점 갈까요? 새 옷 사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옷 많아. 그래도요. 어머니 예쁘게 꾸며드리고 싶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드라이브 갈까요? 날씨도 좋고. 너 회사 일 바쁘잖아.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요.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지. 어머니,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기회? 이미 너희에게 30년이라는 기회를 줬어. 어머니, 그 30년 동안 너희가 뭘 했는지 나는 다 봤어. 더 이상 속지 않아.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분과 다시 상담해 보시는 건 어때요? 왜? 그냥 혹시 유언장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검토할 게 없어. 내 마음은 확고해. 하지만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에요. 혈육이잖아요. 혈육.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사람. 지금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요. 혈육이면 다야? 혈육이라고 해서 부모를 배신해도 되는 거야? 저는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게 배신이 아니고 뭐야? 그건 어머니를 위한. 거짓말하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가슴 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를 위한 거였으면 내 의견을 물어봤을 거야. 너희는 나를 물건처럼 취급했어. 귀찮은 짐처럼. 어머니,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너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날 아프게 했는지 알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너희 연기도 이제 지겨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아들의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죠. 돌잔치 때의 사진.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사진. 큰 가방을 메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들. 중학교 졸업식 때의 사진. 훌쩍 커버린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대학 합격 발표 날의 사진. 기뻐서 눈물을 흘리던 우리 모습. 결혼식 날의 사진. 행복해 보이던 그날.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까요? 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극진히 모시려 했지만 제가 계속 거절하자 점점 초조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가 절대 마음을 안 바꾸셔. 며느리의 좌절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떡해? 이대로 50억을 날릴 순 없어.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물어봤지. 유언장이 공증까지 받았으면 번복하기 어렵대. 어머니가 직접 바꾸셔야 한대. 그럼 다른 방법은 없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있긴 해. 뭔데? 만약 어머니가 유언장을 쓸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해? 어렵긴 하지. 하지만 어머니 나이가 70이니까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하지만 검사 결과가 멀쩡하다고 나왔잖아.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으면 되지. 그래도 어머니가 동의하셔야 하잖아. 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어머니가 갑자기 없어지시면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자연사라도 하시면. 미친 소리 하지 마. 그건 범죄야. 알아. 나도 그냥 답답해서 한 소리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절대로. 알았어.
하지만 그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더 이상 저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죠. 어머니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무뚝뚝하게 밥상을 내놓았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스럽지 않았습니다. 대충 차려진 상이었죠. 고맙구나. 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와도 제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고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증상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좀 어지럽네. 혈압약 드셨어요? 먹었어. 그래도 한번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어지러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졌죠. 식사 후에는 속이 메스꺼웠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는 제가 먹는 음식과 약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혈압약통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약의 색깔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세한 차이였지만 분명 다른 약이었습니다. 설마. 저는 조용히 약 하나를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가져다 준 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어지러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내 약을 바꿔치기 했어. 분노보다는 충격이 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보관해둔 약을 가지고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님, 이게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약사가 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수면제네요. 강한 수면제. 혈압약 아니고요? 아니요. 수면제 맞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이걸 장기간 복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과다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심하면. 약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로 나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바꿔치기 된 약. 계속되던 어지러움, 그들의 음모.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증거물을 정리했습니다. 바꿔치기 된 약과 약사의 소견서, 그리고 모든 녹음 파일.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순자입니다. 아,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험이라니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음모, 바꿔치기 된 약 모든 것을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하지만 어르신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추측일 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절대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내 아들이, 내 친아들이 나를 죽이려 해. 그날 밤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고맙다. 저는 음식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혹시 뭔가 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그래도 조금은 드세요. 건강하셔야죠.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섬뜩했습니다. 나중에 먹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극도로 조심하며 생활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약은 절대 먹지 않았고 음식도 가능하면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뭘? 어머니가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 알아요. 약도 안 드시고 음식도 제대로 안 드시고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처음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도 재산을 탐낸 것도 다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믿을 수 있을까? 믿어주세요. 제발.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유언장도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어머니랑 함께 있고 싶어요. 며느리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기일까요? 진심일까요?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너희를 믿을 수 없는지 이유를 알려줄까? 너희가 내 약을 바꿔치기 했잖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혈압약을 수면제로 바꿔치기 했어. 나를 계속 약하게 만들려고.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약국에서 확인했어. 내 약통에 들어있던 건 수면제였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야? 변명이라도 있어? 그건 어머니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고. 거짓말하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수면제를 몰래 먹이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것도 과다 복용할 정도로. 어머니, 진짜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는 나를 죽이려 했어. 어머니. 아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를. 그럼 설명해봐. 왜 내 약을 바꿔치기 했어?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머니, 제발. 며느리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 인생이 끝나요. 너의 인생? 내 생명보다 너희 인생이 중요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리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제발.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기회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 음식, 내 약, 내 모든 것에 손대지 마. 그리고 나는 내 방에서만 지낼 거야. 너희와는 최소한의 접촉만 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변호사에게도 다 말해 놓을 거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되도록 해놨어.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고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은 항상 잠가두었고 음식은 직접 간단하게 해먹거나 배달을 시켰습니다. 밤마다 저는 그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논의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 테이블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잖아. 지금 상황이 더 위험해.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시면 우리 다 끝이야. 그래도 이건 다른 방법 있어? 말해봐. 유언장도 못 바꾸고 재산도 못 받고 게다가 범죄자가 될 상황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응.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건데? 며느리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이렇게 하면 자연사처럼 보일 수 있어. 자연사. 응.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심장도 약하시잖아. 갑자기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부검하면 부검 안 해. 지병이 있으시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자연사로 처리될 거야.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야지. 아니면 우리가 끝이야.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해. 언제 할 건데?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빨리. 이번 주말. 응. 금요일 밤이 좋을 것 같아. 우리 둘 다 집에 있고 주말이니까 병원도 문 닫고.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돼. 어머니가 먼저 움직이실 수도 있어. 알았어.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금요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3일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증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지금 신고하면 그들은 부인할 것입니다. 계획만 했을 뿐이라고 실행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그들의 편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확실하게 끝내야 해.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하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먹었어.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럼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가면 같았습니다. 저는 오전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병원. 정기검진.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들은 대화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건 살인 예비죄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생명이. 알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정말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금요일이 3일 후입니다.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부 준비하겠습니다. 경찰도 대기시키고 응급의료진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들을 확실하게 처벌하려면 그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어떠셨어요? 괜찮대. 다행이네요. 며느리의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을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와 아들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금요일 아침은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저는 일찍 일어나 간단히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각오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밤이야. 아침 식사는 각자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출근 준비를 했고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출근합니다. 그래,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일찍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오전 내내 저는 방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준 작은 카메라를 방 곳곳에 숨겼습니다. 녹음기도 여러 개 배치했죠. 그리고 제 침대 밑에는 비상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변호사와 경찰에게 신호가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벌써? 일찍 왔네. 오늘 일이 일찍 끝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고 있었죠. 그래, 수고했어.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곧이어 아들도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왔구나. 아들도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계획대로였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래.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보니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지막 만찬처럼. 어머니,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혹시 뭔가 탔을까봐 걱정했지만 변호사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너무 의심스러우니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잘 먹었어.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8시, 9시, 10시. 어머니, 이제 주무셔야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야겠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그래.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지만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잠그면 그들이 의심할 테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옷은 입은 채로요. 불은 껐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정말 할 거야?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안 하면 우리가 끝이야.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 없어. 어머니가 이미 변호사한테 다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 알았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 제 방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2개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자는 척했습니다. 정말 자고 계신 것 같아.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지금? 응. 지금. 며느리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베개 같았습니다. 설마 그걸로. 내가 할게. 당신은 문 지키고 있어. 알았어.
며느리가 베개를 들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눈을 떴습니다.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깜짝 놀라 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깨어 계셨어요? 대답해봐. 뭐 하려던 거야? 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입을 덮어드리려고. 거짓말하지 마.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숨겨뒀던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 빌라 팔면 최소 30억은 받겠죠? 어머니만 없으면. 녹음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 방법밖에 없어. 어머니를 없애는 수밖에. 며느리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금요일 밤이 좋을 것 같아. 우리 둘 다 집에 있고.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희 목소리야. 너희가 한 말이고. 어머니, 저희가 뭐라고 변명할 거야? 방금 나를 죽이려 했잖아. 아니에요. 저희는.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죠.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은 살인 예비 및 살인 미수로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이 그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며느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 연행하겠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카메라에도 다 찍혔고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그냥 긴장이 풀려서. 변호사가 제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래야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하지만 왜일까요? 승리한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 느껴졌습니다. 내 아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그냥 좀 울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조사실에서 저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르신을 살해하려 한 것이 확실합니까? 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영상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살인 예비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경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알겠습니다. 접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 저는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차가운 철문, 삭막한 복도. 이곳에서 제 아들이 지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접견실에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너머로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초췌한 모습. 한때 잘 나가던 회사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잘 있었니?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됐어.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울고 있는 아들을. 한때는 제 전부였던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 어머니, 너는 나를 죽이려 했어. 베개로 숨을 막으려 했잖아. 미쳤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야. 알아요. 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어머니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3개월 전부터. 3개월.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배신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시고 결혼까지 시켜주시고. 알면서 왜 그랬어? 욕심이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어? 네. 죄송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지은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네. 매일 울면서 뉘우치고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뉘우쳐봤자. 알아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아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판받겠지. 그리고 감옥에 가겠지. 얼마나? 모르겠어. 변호사가 말하길 최소 10년은 각오해야 한대. 10년. 아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얼룩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선처를 부탁해 주세요. 탄원서라도. 안 돼. 어머니, 너는 벌을 받아야 해. 네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어머니, 제발.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아들이 무언가 소리치는 것이 보였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야.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해자이신 어르신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음모, 배신, 살인 시도까지.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엄벌을 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은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돈 때문에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온다면 또 누군가를 해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이지은은 살인 예비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살해를 계획했으며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사전 대비로 범행이 저지되었으나 그 악의성과 계획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15년. 아들과 며느리는 15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너무 가혹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제 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네요. 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빌라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한때는 세 사람이 살던 이곳. 이제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거실을 걸으며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이 거실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수줍게 인사하던 모습.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 모든 게 틀어진 걸까?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때의 수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기록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이제 이 수첩도 필요 없어.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이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다행히 교도관이 발견해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교도소 의무실입니다. 저는 서둘러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배신한 제가. 어머니를 죽이려 한 제가.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어머니. 저 너무 후회돼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 알아요.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미안해요. 평생 빌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어머니, 네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넌 그래도 내 아들이야. 어머니, 미워도, 배신당해도, 넌 내가 낳은 아들이야.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기적으로 아들을 면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며느리도 만났습니다. 그녀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수척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이제 됐어. 어머니, 너도 벌을 받고 있잖아.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어느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가명 탄원서를 쓰고 싶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그들도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2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어르신의 뜻이라면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교도소에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심각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불과 2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아들아, 어머니, 아들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망가진 녹음기처럼. 용서할게. 용서해. 정말요? 그래. 이제 그만 자책해.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시신실, 흰 천으로 덮인 아들. 천을 걷어냈습니다. 아들의 평화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모든 것이 제 잘못 같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제가 용서했다면, 아들은 아직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나빴어. 미안해.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허가를 받아 영상으로나마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유고를 모셨습니다. 납골당에 아들의 유골함을 안치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아들의 죽음 후 며느리는 더욱 무너졌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녀는 정신적으로 붕괴되었고 결국 정신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여보는 어디 있어요? 죽었어.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여보가 죽을 리 없어요. 며느리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어머니,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용서했어. 정말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프고 공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2달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며느님이 또 그 말이었습니다. 교도소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한 명이 떠났습니다. 며느리의 장례식도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왔지만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든 게 당신이에요. 며느리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고소하지 않았으면 우리 딸은 안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며느리의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조용한 집. 이제는 영원히 조용할 집.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2명의 죽음. 산산이 부서진 가족. 저는 서재로 가서 옛 수첩들을 꺼냈습니다. 3개월간의 기록들. 한 장 한 장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내 복수심 때문이었나?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용서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화로 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가혹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제 아들과 며느리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죽인 거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유골함 앞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용서했어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냉정했어. 미안해.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납골당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자주 뵙네요. 네. 혹시 누구를? 아들입니다. 아, 저도 딸이 여기 있어요. 2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배신, 제 복수,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까지. 노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르신도 피해자세요. 아니에요. 저는 가해자입니다. 아들이 먼저 어르신을 배신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복수를 택했어요. 어르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드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자책하지 마세요. 어르신도 충분히 고통받고 계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아드님도 며느님도 그리고 어르신 자신도. 어떻게 놓아줘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노인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기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유언장을 바꾸시겠다고요? 네.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제 재산 전부.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르신.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이요. 그들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박민수, 이지은 추모 장학금.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폐암입니다. 그것도 사기. 얼마나 남았나요? 최대 6개월. 6개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6개월이면 충분해. 그 시간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장학금 재단을 설립하고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빌라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납골당을 찾아 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아, 엄마 곧 갈게.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제대로 된 가족이 되자.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테니까요. 마지막 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해맑게 웃던 모습,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수줍게 웃던 그 모습.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걸까? 돈? 욕심? 아니면 사랑의 부족?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간다. 거기서 다시 만나자. 박순자 여사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유언대로 모든 재산은 장학재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박민수, 이지은 추모 장학금. 매년 10명의 가난한 학생들이 이 장학금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고급 빌라는 매각되었고 그 돈도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한 첫 번째 수혜자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녀는 세 개의 유골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박순자, 박민수, 이지은. 할머니 덕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제 의사가 됐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유산으로 저처럼 가난한 학생들이 꿈을 이뤘어요. 그녀는 유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아요.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하지만 할머니는 마지막에 용서를 택하셨죠. 복수가 아닌 사랑을 택하셨어요. 그 사랑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그리고 아드님, 며느님과 화해하셨기를 바래요. 납골당을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어디선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텅 빈 빌라에 새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와 그들의 노모였습니다. 어머니, 이 방 쓰세요. 고맙구나. 저희가 잘 모실게요. 너희 둘만 믿는다. 거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한 구석, 서재의 책장 뒤편에는 잊혀진 수첩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복수를 택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가족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용서를 택할 것이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단지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다.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에게 부디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기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수첩의 마지막 장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닫혔습니다. 맑은 하늘, 따사로운 햇살, 그리고 웃음소리 가득한 가정. 이것이 박순자 여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전쟁. 그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택해야 합니다. 복수를 버리고 용서를 택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